골드만삭스의 정부현 서울 리서치 총괄 전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중동 사태 그리고 유가 급등하면은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2022년 러우 전쟁 때 그 사태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유가가 그때 뭐 $15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기억하면은 그 당시에 한국 경제와 한국 시장이 어떤지를 보고 일단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유가 충격에 취약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2022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후에 한국 경제의 그 대외 기초 체력,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한 3,800억 불 정도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붐에 가장 수혜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니까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 낮지만은 그리고 사실 불확실성이 많지만은 2, 3년 전에 비해서는 한국의 대외 경제 체력은 뭐 2배 이상으로 좋아졌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상수지를 많이 보는데 경상수지를 보면은 작년에 1,250억 불이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최고 많은 액수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산하면은 유가가 올해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뭐 시나리오가 많긴 한데 그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면은 2022년 같이 $100 수준, 평균 $100. 평균 $100니까 뭐 $150도 올라갔다가 후반으로 가면 진정되면은 뭐 $70, $80, $90로 하더라도 평균 $100 정도가 2022년 수준이었는데 평균으로는 그 정도 되더라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0억 불 이상이니까 작년에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로는 10% 이상이니까 뭐 아마 글로벌이 넘버1, 넘버2 아마 대만이 아마 넘버1이 될 것 같고 한국이 넘버2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예전하고는 굉장히 한국 경제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환시장을 이제 염려를 하는데 외환시장 수급도 작년 말에 정부에서 한 정부 조치 그리고 또 최근에 후속 조치 같은 것 등으로 저희들은 수급도 유가가 진정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대응 방안으로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중동전이 저희들은 장기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또한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는 첨단 IT 중심으로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K-shape, K형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타 제조업, 그러니까 BIT 제조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유가 충격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에 사실 과잉 생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을 준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역계층과 전략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 그룹에서 한 분 더 손을 들어주신 동국대학교의 박선영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현재 우리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이제 3가지 층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치는 변동성입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이 유가에 취약한 거시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우리 증시 고유의 변동성 부분입니다. 최근 1년의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빠르게 성장해온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점 대비 낙폭이 과거 위기시 대비 제한적이고 이 견조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과도해 보이는 우리는 증시의 변동성이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앞으로 기대되는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펀더멘탈이 모두 작용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 분명히 견조해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표나 통계상의 수치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 그룹에서 의견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 그룹에서 아무도 안 계실까요? 말할 사람이 없나 보네. 아, 네, 바로 옆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장동민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뭐 지금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도 다들 저 전문가분들이시고 뭐 고견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문가분들 혹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도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뭐 채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렇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음의 영역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도 그렇지만 또 우리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누군가 이 혼란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세를 조종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주가 조작, 패가 망신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오셨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들을 기만하려는 세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계시는지, 주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합동 대응단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 단호한 실행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발언하실 건가요? 네,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장의 한선호 단장님이십니다.